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하지만 동시에 가장 매혹적인 땅 중 하나로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이곳의 대지는 타오르듯 뜨겁고 마치 발걸음 하나하나를 삼켜버릴 듯 합니다. 공기는 짙고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워 마치 이곳에 사는 모든 생명에게 보이지 않는 경고를 보내는 듯 합니다. 한낮의 태양이 초원을 태우며 공기를 아지랑이처럼 일렁이게 만들 때 계산된 침묵이 풍경 전체를 감쌉니다. 황금빛 풀숲 속에 몸을 숨긴 사자들은 털빛이 주변 풍경과 완벽히 어우러지며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자 사회에서 흥미로운 점은 전체 사냥의 약 85에서 90%를 암컷들이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짧지만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매복 사냥에 완벽히 적응된 생명체입니다. 순간적으로 시속 80km까지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그들의 움직임은 자연이 만들어낸 놀라운 정밀 기계와도 같습니다. 오늘 그들의 목표는 아프리카 들소 무리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불과 근육으로 이루어진 움직이는 벽과도 같은 존재들, 놀라운 결속력과 사나운 성질로 유명한 동물들입니다. 사냥은 포효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사자 무리는 소리 없이 흩어지며 세대를 거쳐 다듬어진 치명적인 협공 전략을 펼칩니다. 그리고 폭풍처럼 공격이 터져 나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일며 흑빛 털을 가진 맹수들의 회오리가 들소에게 달려듭니다. 그것은 순수한 힘의 충돌입니다. 먼지가 가라앉자 위험 있는 갈기를 가진 수사자가 천천히 걸어옵니다. 그의 역할은 사냥이 아니라 무리와 영토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냥이 끝나면 그에게 가장 먼저 먹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그의 낮고 깊은 포효는 어떤 청소동물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수많은 하이에나 무리조차 그 소리에 물러섭니다. 건기가 되면 초원은 몇 안 되는 무릉덩이를 중심으로 줄어듭니다. 한 기린이 길이 거의 2m에 달하는 긴 목을 천천히 숙여 물을 마십니다. 나이라거 한 마리가 몇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잠복하며 단 한 번의 실수를 기다립니다. 하마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입을 크게 벌려 800kg이 넘는 물어뜯는 힘을 드러냅니다. 하늘 위에서는 아프리카 물수리가 원을 그리며 돌다가 그리고 점박이 하이에나는 인내심 있게 기다리며 방심하거나 지친 나그네를 언제든 덮칠 준비를 합니다. 이곳을 찾는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계획을 품고 있습니다. 이 무릉덩이들은 생과 사를 가르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입니다. 그러나 진짜 함정은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 숨어 있습니다. 광활한 초원을 따라 차를 몰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건기의 태양이 대지를 태우고 풀잎 하나하나가 흔들리는 그곳에서 말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공간 속 갑자기 나타난 무릉덩이 주변으로 활기찬 생명들이 모여듭니다. 코끼리, 얼룩말, 기린, 영양, 그리고 밤의 나그네인 검은 콧불소까지도 모두 이곳에 모여 생명의 춤을 춥니다. 초원의 무릉덩이는 자연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코끼리들이 직접 땅을 파서 미네랄을 찾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웅덩이들은 영구적인 수원으로 발전해 작은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건기 동안 이 시간의 기온은 보통 섭씨 14도에서 20도 사이를 오갑니다. 공기는 고요하고 대지는 아직 열기를 머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조심스럽고 작은 초식동물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포식자들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 잠시 주어진 평화를 이용하기 위해서죠.
저기 보이는 것은 스프링복 역량입니다. 이들은 가장 이른 시간에 무릉덩이를 찾는 손님 중 하나입니다. 혼자 다니는 일은 거의 없으며 항상 일정한 간격을 두고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머리를 숙이는 시간은 단 몇 초에 불과하고 곧바로 머리를 들어 주변을 살피며 귀를 세우고 근육을 팽팽히 긴장시킵니다. 위협을 느끼면 스프링복은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하얀 등털을 세운 채 높이 두세 미터나 뛰어오릅니다. 그것은 포식자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 너 봤어. 조심스러운 영양들이 물러나면 무대는 훨씬 작지만 활기찬 존재에게 넘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기니푸올사의 무리입니다. 한 무리는 보통 10마리에서 90마리로 구성되며 하나의 긴밀한 사회적 단위처럼 움직입니다. 그들의 시끄러운 존재는 임팔라나 누 같은 초식동물에게도 이익이 됩니다. 포식자가 접근할 때 조기 경보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 마리의 경계 울음은 탁 트인 지형에서 최대 150m까지 퍼질 수 있습니다. 날개가 있어 짧은 거리를 날 수 있지만 위협을 피할 때는 주로 달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최고 시속 35km로 달릴 수 있고 방향 전환도 매우 빠릅니다. 이들의 식단은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로 씨앗, 무리, 곤충을 먹지만 작은 파충류를 사냥하기도 합니다. 지상의 새 무리들이 시끄럽게 움직이는 그 한가운데 전혀 다른 분위기의 존재가 다가옵니다. 크고 위험있고 거의 완벽한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동물. 그것은 바로 기린입니다. 대부분의 초식동물들이 이른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활동하는 것과 달리 기린은 주로 정오에서 오후 늦게 사이에 물을 마십니다. 이것은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한낮에는 포식자들이 물가 근처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사자, 표범, 하이에나는 이 시간대에 그늘 속으로 물러가 휴식을 취하죠. 탁월한 키 덕분에 기린은 멀리서도 위험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시는 자세에서는 그 거대한 몸이 오히려 약점이 됩니다. 머리를 숙이는 동안 완전히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한 모금의 물은 단 몇 초 만에 끝나고 곧바로 머리를 들어 주변을 살핍니다. 무리가 클 경우 몇몇은 항상 경계 역할을 맡은 채 나머지에게 안전한 시간을 확보해 줍니다. 기린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인 높이는 축복이자 도전입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초식동물들이 닿을 수 없는 나무 꼭대기의 잎, 특히 아카시아 잎을 뜯을 수 있습니다. 이 가시 많은 잎을 처리하기 위해 기린은 길이 45에서 5cm에 달하는 짙은 보랏빛 혀를 사용합니다. 태양이 높이 떠오르고 기온이 빠르게 30도씨를 넘어서면 초원은 한층 더 혹독한 리듬으로 변합니다. 공기는 메마르고 뜨겁게 달아오르며 햇살은 대지를 하얗게 빛나게 만듭니다. 아침의 고요함이 머물던 무릉덩이도 점점 소란스러워집니다. 진흙바닥은 수십 마리의 동물떼가 몰려들며 뒤섞입니다. 얼룩말, 누, 들소들이 차례로 나타나며 수면은 금세 탁하고 요동치는 혼란의 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 탁한 물 아래의 평화는 단지 덧없는 환상일 뿐입니다. 4m가 넘는 성체들이 강가 가까이에 조용히 숨어 있습니다. 수면 위로는 눈과 콧구멍만 살짝 내밀어 보이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이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타이밍이 정확한 공격으로 고개를 숙인 영양 한 마리를 물속으로 끌어내리기에 충분합니다. 이 사냥꾼은 침묵의 달인, 바로 나일강 악어입니다. 단 한 번의 몸짓으로 시속 12m에 달하는 속도로 돌진해 먹잇감을 끌어내립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들은 쫓지 않습니다. 대신 인내와 은신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죠. 길이 9m 이상, 몸무게 700kg이 넘는 이 거대한 육식자는 성체 얼룩말조차 단숨에 물속으로 끌어들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혈동물인 나이라거는 천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변 환경에 의존합니다. 물의 온도가 약 30도에서 33도씨일 때 그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며 열을 보존하고 에너지 손실을 줄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34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 육지로 기어올라 입을 크게 벌립니다. 이것을 게이핑이라 부르죠. 위협의 표시가 아니라 몸을 식히기 위한 행동입니다. 입안에 습기가 증발하며 땀을 흘리지 않고도 열을 방출합니다. 나일강 악어의 놀라운 적응력은 수백만 년의 진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무릉덩이에서는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하마입니다. 하마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양 진흙 바닥을 미끄러지듯 걸어 다닙니다. 거대한 몸집이 수면 위로 잔잔한 물결을 일으킵니다. 두 종 사이에 우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도 없습니다. 서로의 경계를 지킬 때까지는 말이죠. 하마는 너무 크고 악어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둘은 불안한 이웃으로 공존합니다. 하지만 건기가 심해지고 웅덩이가 줄어들면 그 미묘한 균형은 깨집니다. 물 한 평방미터가 금보다 소중해질 때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건기가 길어질수록 태양에 갈라진 초원 위에서 하마, 무리는 마지막 남은 무릉덩이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생명의 맥이자 신성한 장소입니다. 오후의 정점, 기온이 40도씨를 넘을 때 하마는 따뜻한 물속에 몸을 완전히 담그고 천을 안정시킵니다. 두꺼운 피부와 거의 없는 땀샘을 가진 하맥의 물은 과열과 탈수를 막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성체하마 한 마리의 무게는 1500kg이 넘지만 물속에서는 결코 둔하지 않습니다. 헤엄치지 못하지만 강력한 다리로 바닥을 걸으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방식은 그들이 몇 시간이고 물속에 머물며 숨을 쉬기 위해 잠깐 떠올랐다가 다시 잠수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마의 삶은 물에 완전히 의존합니다. 그래서 건기 동안 웅덩이는 그들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수면이 줄어들수록 개체 간의 거리가 좁아지고 긴장이 고조됩니다. 지배적인 수컷들은 강한 박치기와 물속 싸움, 그리고 직접적인 충돌로 영역을 주장합니다. 이처럼 좁은 공간에서는 입을 크게 벌리는 행동조차 도전의 신호가 됩니다. 하마의 울음과 포효는 물 위와 공기를 울리며 수백 미터 밖까지 퍼집니다. 하마들은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합니다. 바로 배설물입니다. 환경의 압박이 커질수록 이 신호들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사이 인간의 활동과 서식지 감소로 그들의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는 단순한 생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형성합니다. 이동하면서 새로운 물길을 만들고 수분을 유지하며 땅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마의 생존 이야기는 낮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이 찾아오고 달빛이 고요한 수면 위를 비출 때 하마는 물을 떠나 초원으로 향합니다. 풀을 뜯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아에서 10km를 이동해 먹이를 찾고 새벽이 오기 전 반드시 물로 돌아옵니다. 어둠이 내려앉으면 사자와 표범, 그리고 점박이 하이에나 같은 사냥꾼들이 무릉덩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리를 지어 사냥하는 사자나 속도에 의존하는 치타와는 달리 표범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것은 물가에 긴 풀숲 사이를 조용히 미끄러지듯 이동합니다. 차가워진 무릉덩이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고요히 물을 마신 뒤 표범은 사냥을 시작합니다. 주변의 나무를 타고 오르죠. 표범은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는 아니지만 뛰어난 등방아입니다. 날카롭고 수납 가능한 발톱으로 나무 껍질을 단단히 움켜쥐며 마치 숙련된 산악인처럼 움직입니다. 황금빛 눈동자는 달빛을 반사하며 빛나는데 망막 뒤에 반사층 덕분에 어두운 곳에서도 뛰어난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냥꾼들과 달리 표범은 자주 무릉덩이에 오지 않습니다. 그곳이 위험한 장소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복 사냥꾼인 그들은
이런 장소를 오히려 천연의 함정으로 바꿔놓습니다. 물은 임팔라, 부시벅, 멧돼지 같은 먹잇감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필요한 건 단 하나의 실수, 단 한순간의 방심뿐입니다. 그 순간 먹잇감은 가장 은밀한 사냥꾼의 발톱에 걸려듭니다. 표범의 몸은 민첩함과 기습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보다는 작지만 성체 수컷은 30에서 5kg까지 나갑니다. 황갈색 털 위에 불규칙한 장미 무늬가 흩어져 있어 주변 환경 속에 완벽히 녹아듭니다. 해질녘, 이 위장은 거의 완벽한 방패가 되어 표범이 덤불이나 나무줄기, 바위근을 속으로 사라지게 합니다. 때로는 몇 분 동안 단 몇 걸음만 옮기며 시선은 먹잇감에 고정되고 귀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반응합니다. 그리고 거리가 충분히 좁혀졌을 때 보통 몇 미터 안팎, 그것은 시속 60km의 속도로 번개처럼 돌진합니다. 표범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냥감 운반 능력입니다. 사냥에 성공하면 표범은 자신의 몸무게의 2배가 넘는 먹잇감도 강한 근력으로 나무 위로 끌어올립니다. 튼튼하고 높은 가지 위에 올려둔 먹잇감은 사자나 점박이 하이에나 또는 아프리카 들개로부터 완벽히 보호됩니다. 그곳은 방해받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됩니다. 오래전부터 시체를 먹는 동물로 알려져 왔지만 현대 연구에 따르면 점박이 하이에나의 식단 중 약 70%에서 95%는 그들 스스로 사냥한 먹잇감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누, 새끼물소, 그리고 톰승아젤 같은 동물들은 다치거나 약하지 않아도 그들의 사냥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자나 치타처럼 순간적인 가속과 기습 공격에 의존하는 대형 고양잇과 동물들과 달리 점박이 하이에나는 지구력의 달인입니다. 커다란 심장, 단단한 근육, 그리고 강력한 뒷다리를 가진 그들은 시속 60km의 속도로 오랜 거리를 추격할 수 있습니다. 이 추격전은 짧은 전력 질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먹잇감의 체력을 서서히 소모시키는 지구전입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선두에 서고 결코 목표가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이 지치기 시작하면 무리는 원형으로 둘러싸며 포위를 완성합니다. 먹잇감이 쓰러지는 순간 먹이를 둘러싼 광란의 향연이 시작됩니다. 온 무리가 소리를 내며 달려들고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식사 시간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뼈조차 낭비되지 않습니다. 점박이 하이에나는 육상 포유류 중 가장 강력한 턱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은 450kg을 넘습니다. 이 엄청난 힘으로 두껍고 단단한 뼈도 손쉽게 부숩니다. 그들의 이빨과 턱은 단순히 고기를 찢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동물들이 남겨둔 것들까지 먹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이에나들의 협력은 소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높은 웃음소리, 짧은 비명, 그리고 목구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낮은 으르렁거림은 암호화된 신호처럼 작동하는 전술적 언어입니다. 그들의 전술적 신호, 높게 울리는 깔깔거림, 짧은 울음소리는 협동의 언어이자 자신보다 훨씬 큰 먹잇감을 정복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아프리카 광활한 초원 곳곳에서 이들의 승리의 합창이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조차 왕이 포효할 때면 사라집니다. 맞습니다. 모든 소음을 잠재울 수 있는 소리, 초원이 숨을 죽이게 만드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족의 혼란스러운 울음이 아니라 한 왕의 단독 선언입니다. 사자의 우로에 같은 포효가 울려 퍼질 때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모든 생물, 심지어 가장 큰 하이에나 시족까지도 진정한 권력이 목소리를 냈음을 이해합니다. 사냥꾼들의 왕이 화려하게 돌아온 순간입니다. 최근 생태학 연구에 따르면 독수리는 건기 동안 무릉덩이 주변을 500에서 1500m 높이로 날아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기는 동물들이 탈진, 영양실조 또는 물 자원을 두고 경쟁하다 부상을 입어 죽는 비율이 높은 때입니다. 높은 곳에서 인간보다 3배에서 4배 더 예리한 시력으로 그들은 무리에서 벗어난 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세계 독수리와 달리 후각에 많이 의존하는 종들과 달리 아프리카 독수리는 시각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이러한 시각적 신호는 1시간도 안 되어 수십에서 수백 마리의 독수리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머리 머리와 목은 털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시체의 가슴이나 뱃속 깊이 파고들 수 있게 합니다. 강하고 구분 부리는 아프리카 물소나 기린과 같은 대형 동물의 두꺼운 피부도 찢을 수 있습니다. 길고 유연한 목은 간, 심장, 장처럼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한 기관에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때 또 다른 기회주의자가 현장에 나타납니다. 무릉덩이에서는 단순히 서로 다른 독수리 종 간의 먹이 경쟁뿐만 아니라 마라부 왕새도 포함됩니다. 둘 다 사냥꾼이 남긴 먹잇감의 사체를 먹지만 독수리가 수와 찢는 힘, 도착 속도 면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마라부 왕새는 독수리가 모이기 시작한 후 몇 분 만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느리지만 단호하게 착지하며 군중 속으로 곧장 들어갑니다. 부리는 경쟁자를 밀어내고 가장 맛있는 고기를 잡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다른 많은 독수리처럼 머리와 목은 거의 대머리이며 때로는 몇 올의 솜털만 있어 오염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크고 강하며 고든 부리는 단검처럼 작용하여 단단한 근육 조직을 절단할 수 있고 작은 먹잇감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식단은 얼마나 기회주의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체뿐만 아니라 마라부 왕새는 물고기, 개구리, 곤충, 도마뱀, 새끼새, 알, 설치류까지 먹습니다. 그들은 종종 인간 거주지 근처의 쓰레기장에서 먹이를 찾으며 남은 음식이 편리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는 노란 눈 하나가 모든 실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햇볕에 표백된 앙상한 나뭇가지에 가만히 앉아 아프리카 물수리 어프리카 피쉬 이글느 N 날카로운 노란 눈으로 아래 장면을 주시합니다. 튀는 물소리와 날개짓 소리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독수리는 몸을 약간 앞으로 숙이고 2.3m 길이의 날개를 펼친 채 급강하하며 바람이 날카롭게 휘익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그 목표는 물속의 물고기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고 있는 존재입니다. 아프리카 물수리는 북미의 흰머리 독수리와 가까운 친척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널리 발견됩니다. 생태계에서 이 독수리는 이중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와 수생조류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다른 포식자가 잡은 먹이를 이용하는 시체 청소자이자 절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합니다. 어둠이 잔잔한 무릉덩이 위에서 사라지면서 밤의 마지막 소리들도 점점 잦아듭니다. 남아있는 것은 건기 속에서 더욱 거세진 척박함 뿐이며 초원을 단단히 옥죄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포식자들은 물러나고 무거운 정적만 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며 생존의 경계가 점점 더 뚜렷하게 그려지는 날입니다. 초원은 연중 가장 건조한 시기를 맞이하며 모든 생명은 단 하나의 초점, 바로 무릉덩이로 모입니다. 강렬해지는 태양 아래 물가가 하루하루 뒤로 물러가면서 갈라진 진흙과 얽히고 설킨 발자국 흔적만 남습니다. 작은 얕은 웅덩이는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많은 작은 무릉덩이의 수위는 하루에 2점에서 5cm씩 꾸준히 줄어듭니다. 케이프 물소는 보통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이들은 좀처럼 먼 곳으로 이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부와 동부 아프리카 전역에 널리 분포하며 아프리카 물소의 총 개체수는 약 1.3천 마리로 추정되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리 생활을 통해 적응했으며 무리는 수십 마리에서 1,000마리 이상까지 이룹니다.
물가의 진흙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케이프 물소는 몸을 담그며 시원함을 얻고 발이, 목이 기생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합니다. 건조해지면 진흙층은 자연 갑옷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거인이 나타나면 모든 생명은 길을 비켜야 합니다. 더 큰 위협은 코끼리에게서 옵니다. 코끼리 무리가 다가오면 케이프 물소는 거의 항상 물러납니다. 지구상 가장 큰 육상 동물과는 힘이 비교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온순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지만 특히 무릉덩이 근처에서는 매우 영역적일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단순히 물을 마시러 오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옵니다. 성체 코끼리는 하루에 150에서 300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으며 코를 사용해 한 모금씩 빨아들이고 입으로 쏘아 넣습니다. 무릉덩이는 단순한 음수 장소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스파이자 놀이터이자 사회적 중심지입니다. 표면수가 고갈되면 코끼리는 더 깊이 파고들어 상아와 앞다리를 사용해 마른 진흙이나 모래를 깨고 숨겨진 지하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뿐 아니라 다른 종에게도 물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행동 덕분에 코끼리는 생태계 엔지니어라는 명성을 얻었습니다. 불타는 아프리카 평원. 갈라진 땅 속에서 물은 금보다 귀합니다. 이제 얕은 진흙 웅덩이는 거인들의 경기장이 됩니다. 한 노년 수컷 코끼리가 인내심과 권위를 담은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물가에는 도전의 눈빛을 가진 검은 콧불소가 서 있습니다. 초원의 두 왕, 각자의 종의 자부심을 지닌 두 존재가 이제 한 방울의 귀중한 물을 두고 맞서야 합니다. 포효도 울부짖음도 없이 긴장감이 가득한 침묵 속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약자를 큰 대가로 만들 수 있는 의지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검은 콧불소는 특정 웅덩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루 중 조용한 시간에만 물을 마시러 옵니다.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하루에 최대 34리터의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기에는 며칠간 물을 참기도 하며 대신 먹는 잎사귀의 수분에 의존합니다. 시원하고 촉촉한 진흙층은 천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건조해지면 자연적인 차단막이 되어 자외선과 곤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대부분 단독 생활을 하지만 검은 콧불소는 무릉덩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분뇨와 소변 뿌리기를 통해 성별과 번식 상태 정보를 전달하며 강한 영역 의식과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대결은 종종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늘이 변하고 재생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건기가 끝나자 초원의 하늘이 색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계절의 첫 구름들이 모여들고 무겁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첫 빗방울들이 가볍게 듬성듬성 떨어지다가 점점 굵어지고 꾸준히 내리며 갈라진 대지를 적십니다. 이때가 바로 무릉덩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줄어들었던 진흙 웅덩이들이 천천히 차오르더니 마침내 넘쳐 흐르며 매일 그 경계를 넓혀갑니다. 건기의 제한에서 벗어난 무릉덩이들은 확장되어 어떤 곳은 크기가 2배, 심지어 5배까지 커집니다. 물은 더 풍부해질 뿐 아니라 더 맑아집니다. 굵은 빗줄기가 바닥의 진흙을 희석시키고 수개월간 쌓인 침전물을 씻어냅니다. 현지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철새들도 반응합니다.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에서 날아온 새들이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물 위에서 한 우아한 새가 기묘한 걷기를 시작합니다. 새로 형성된 얕은 물 지역은 순식간에 물새들의 먹이 활동과 번식의 장소가 됩니다. 바로 이때 예수사해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아프리카 자카나가 놀라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거의 소리 없이 다가와 수련잎 위에 섬세한 발자국을 남깁니다.
아프리카 자카나가 떠있는 수초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자연의 경이로운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긴 발가락과 가느다란 발톱을 가지고 있어 체중을 훨씬 넓은 표면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들과 달리 아프리카 자카나는 완전히 뒤바뀐 번식 체계를 따릅니다. 암컷이 더 크고 색이 더 화려하며 영역을 지배합니다. 암컷은 여러 수컷이 사는 넓은 영역을 유지합니다. 교미 후 암컷은 수컷이 만든 둥지의 알을 낳고 곧바로 다른 짝과 또다시 번식 주기를 반복합니다. 한 번의 둥지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보다 여러 둥지의 생존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돌봄을 맡은 수컷은 비록 보조적인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종의 유전적 유산을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순간은 곧 고요한 회색의 그림자에 의해 깨집니다. 자카나가 물 위를 우아하게 걸은 후 맑은 빗물이 초원 전역으로 퍼지며 새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고요한 웅덩이 속 회색 외가리가 얕은 물 위에 마치 조각상처럼 서 있습니다. 키가 거의 1m에 달하고 날개 길이는 최대 175cm에 이르는 회색 외가리는 절대 착각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고요히 서서 회색 하늘과 낮은 덤불 속에 녹아들면 먹이의 시야에서 거의 사라집니다. 외가리는 먹이를 쫓지 않습니다. 대신 매복 전략을 사용합니다. 한쪽 다리로 수분 동안 완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다가 기회가 오면 놀라운 속도로 공격합니다. 창처럼 날카로운 부리가 순간적으로 내리꽂히며 정확하고 치명적입니다. 물고기가 주된 먹이이지만 사연하게 심지어 들쥐나 병아리 한 마리가 너무 가까이 오더라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생명이 고요함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존재들은 웅덩이를 무대로 바꿔버립니다. 깃털과 이름 모두 회색을 공유하지만 회색 관두루미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첫 비가 내리고 땅이 수분을 머금기 시작하면 이 새들은 커다란 날개를 펼치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마치 왕족의 행차처럼 우아하고 위험 있는 등장입니다. 조용한 사냥꾼인 외가리와는 달리 관두루미는 좀처럼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다. 물가를 따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모든 발걸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진을 위를 힘있게 밟을 때마다 바닥이 진동하고 그 아래 숨어있던 곤충과 개구리, 작은 생물들이 놀라 뛰어오릅니다. 이런 발구르기 사냥법은 환경과의 지능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독특한 행동입니다. 연구자들은 그들의 춤이 단순한 구애의식이 아니라 평생 짝으로 맺어진 두 개체 사이에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고 말합니다. 관두루미는 우간다의 국조로 국기 한가운데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품격, 평온함, 그리고 민족적 자부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붉게 타오르는 부리가 조용히 얕은 물 위로 내려앉습니다. 안장부리 왕새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한 걸음으로 물가로 다가옵니다.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붉은 부리에는 노란띠가 은은하게 빛나며 마치 예술 작품처럼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매복해 기다리는 외가리와 달리 안장부리 왕새는 보다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사냥을 합니다. 주로 혼자 또는 짝을 지어 얕은 물속을 느릿하게 걸으며 침착하고 집중된 태도로 먹이를 찾습니다. 무작정 공격하지 않고 부리를 반복적으로 물속에 담그며 진흙 아래의 미세한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부리 끝이 아주 약한 떨림, 메기 한 마리의 꼬리짓이든 개 한 마리의 옆걸음이든 을 느끼는 순간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부리가 내리꽂힙니다. 키가 약 1.5m에 이르고 날개 길이는 거의 2.5m에 달하는 안장부리 황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크고 위험 있는 새 중 하나입니다.
계절성 비가 초원의 곳곳에 있는 자연적인 웅덩이들을 채우면 하나의 물웅덩이는 단순히 새로운 호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생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 됩니다. 영양분이 풍부한 지늙은 수중 생물의 귀환을 이끌고 푸른 초원은 이동하는 초식동물의 무리를 불러들이며 그 뒤를 따라 포식자들도 나타납니다. 우기에는 모든 물웅덩이가 생명의 교차로가 되어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퍼져나갑니다. 건기가 되면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물웅덩이는 혈관이자 모임의 장소이자 전장의 한복판이자 생명의 무대입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수백 종의 생명이 연결되어 공존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단순한 진흙탕처럼 보일지 몰라도 야생의 세계에서는 생명이 시작되고 되살아나며 다시 이어지는 곳입니다. 이 순환은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조용히 정교하게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우리의 보호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보호 활동은 긴박함과 혁신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는 태양열로 작동하는 펌프가 밤낮 없이 돌아가며 물웅덩이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한 방울의 물조차 더 이상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학, 지역사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연이 어느 한 곳에서 고통받을 때 우리 역시 어느 곳에 있든 그 일부를 잃게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미래의 보존 노력에 불을 붙이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특별한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펼쳐질 또 다른 놀라운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